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정승의 출생 비밀을 귀신같이 알아낸 명풍수 성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명풍수 성지가 출가한 이유입니다. 명풍수 성지가 양산 통도사에서 동자승으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 중에 하나라 옛날부터 큰 스님이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성지가 어린 나이에 동진 출가한 이유는 큰 스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방에 앉아서 돌을 닦으면서 성질은 어리다고 귀찮고 어렵고 천한 일은 모두 그에게 다 시켰습니다. 성질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다 같은데 누구는 절에 앉아서 남을 시키고 누구는 맨날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 다 마치겠구나. 성지가 더는 못 견디고 절에서 나왔습니다. 통도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골짜기에 토구를 하나 만들어서는 들어갔습니다. 1000일 동안 혼자서 수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도사 나도 한번 돼보자. 수행하는 동안 여러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성지가 수행한 지 99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성지는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노인과 포수가 나타나더니 성지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프고 기갈도 심하다. 자네 밥 짓는 거 좀 내놔봐라. 성지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밥입니다. 기도한 뒤에 드릴 테니 조금만 앉아 계셔요. 못 기다린다. 배가 고파 못 기다린다. 그러니 기도는 나중에 하고 지금 밥부터 내놔라. 노인과 성지는 계속해서 실랑이했습니다. 노인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고 성지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죽어도 못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포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죽어도 못 주겠다고 하니 죽여버려라. 포수가 성지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성지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주변은 조용했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한나절 지난 다음에 성지가 깨어나 보니 포수도 없고 노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올릴 밥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성지의 주변에는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총에 맞은 상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000일 동안 수행한 성지가 마침내 도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성지가 수행한 골짜기를 성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지가 왜 선사가 아니라 풍수지리에 도통하게 된 줄 아십니까? 포수가 성지를 쐈을 때 성지가 앞으로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가 풍수지리에 도통하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땅바닥으로 엎어지지 않고 하늘을 보고 넘어졌으면 천문에 도통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명풍수 성지 두 번째 꼭지, 출생의 비밀입니다. 천문과 지리 가운데 지리에 도통하게 된 성지는 내킨 김에 금강산에 들어가 풍수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공부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되었을까요? 성지는 공부가 익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었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 자신의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좋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 겸 성지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쉬다가 보니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갈비뼈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앉아있는 자리가 오래된 맷자리였는데 판서가 날 자리였습니다. 성지는 이 맷자리 주인의 후손이 어딘가에서 판서벼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자. 성진은 소나무 가지를 주워서는 다듬었습니다. 그런 다음 말뚝 모양으로 만들어 잔디밭에 삐져나온 해골의 왼쪽 눈에 박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성진은 산에서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성진은 주막에 들어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온갖 거리에 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김정승의 눈이 아프니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은 모이시오. 눈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반을 주겠소. 나라의 의원들이 모두 김정승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지도 의원을 가장해서 정승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원들이 차례차례 김정승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성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지는 들어가기 전에 밥을 약처럼 만들었습니다. 의원처럼 보이려면 뭐라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지가 들어가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눈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낫겠어? 왼쪽 눈만 너무 아프니 차라리 오른쪽 눈이 아픈 게 더 나을 것 같소. 진맥하고 난 다음 성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자고 내일이면 왼쪽 눈은 괜찮고 오른쪽 눈이 아플 것입니다. 성지는 대감에게 밥으로 만든 약을 주고 나와 어제 그 묘터로 향했습니다. 왼쪽 눈에 박은 말뚝을 빼서 해골의 오른쪽 눈에 꽂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대감의 오른쪽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성지가 반드시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다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성지는 약처럼 만든 밥을 또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해골에 있는 말뚝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고 대감은 성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눈병을 낫게 해줬으니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소이다. 나는 재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필요 없으니 대신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됩니까? 말씀하시지요. 대감님 부친 산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고을에 사또로 계실 때 거기서 돌아가셨소. 산소도 거기에 있어. 대감이 말한 그곳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쯤 되었습니다. 대감이 말해준 그곳을 가보니 해골이 있던 자리도 아닐 뿐더러 판서가 날 터도 아니고 부자가 날 터도 아니었습니다. 성진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눈 이쪽 왼쪽에다 말뚝으로 박았다가 저쪽 오른쪽에다 박았다가 한 해골은 틀림없이 저 대감의 아버지인데 이 비밀을 캐서 대감의 친아버지를 찾아 주어야 하겠구나. 성진은 다시 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대감의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지요. 성지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남모르는 비밀이 있죠. 나한테 비밀을 말씀하시면 큰일이 안 벌어질 겁니다. 안 그러면 집안이 망하고 그러면 집안이 안 망할 것이니 제대로 사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대감님 잉태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러자 대감의 어머니가 울면서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감을 잉태하는 날 저녁에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대감의 어머니가 도둑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말았고 그 도둑은 달아나다 집안 종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감의 아버지는 보름에 한 번씩 집에 오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아무튼 집안 사람들은 죽은 도둑을 삼각산 밑에 가져가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호랑이가 물어다가 그 자리 지금의 명당 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성진은 대감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이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것이니 내 말대로 하세요. 내가 대감 친아버지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 묘소를 잘 챙겨야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그 길로 성지와 함께 묘터로 찾아가 백골을 모아 제대로 봉분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감 댁은 이전처럼 계속 잘 살았습니다. 덕분에 성지의 풍수 보는 실력도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경상남도 의령군 전곡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명풍수 성지 세 번째 꼭지는 천년 뒤 명당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죽을 때쯤 자식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묘를 쓰되 아무데나 쓰지 말고 나하고 친한 성지를 찾아가서 그 어른이 시키는 대로 맷자리를 잡아 써라. 얼마 뒤 노인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성지를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성지가 맷자리를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성지와 자식들은 묘터를 찾아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지가 낙동강 강변에 비 한 줄기만 오면 언덕이 무너질 것 같은 데다가 묘터를 정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은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세상에 비가 한 줄기만 내려도 무너질 건데 여기다 써도 괜찮을까?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 있으니 자식들은 성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는 아버지 관에다가 절대로 안 지워지도록 글을 써놓았습니다. 사거일 천년 후, 죽은 지 천년 후에 봉심어사, 심어사를 만나서 장어 화양산에 장사 지내라. 물이 닿아도 전혀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묻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사를 지낸 후 3일이 되자 폭우가 내려서 아버지를 묻은 언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관이 낙동강으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심시성을 가진 암행어사가 의령에서 창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강 한복관의 어떤 관이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그 관을 건져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에 사거일 천년 후 죽은 지 천년 후에 봉심어사 심어사를 만나서 장어 화양산에 장사 지내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 이 사람이 천년 전에 내가 어사 될 줄을 알았네. 천년 전에 나를 알다니 참말로 위인이네. 내가 장사를 지내주어야 하겠다. 어사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화양산이 어디에 있어? 그 산에 가서 내가 어사 출두를 하려고 하오. 자식들은 몰랐지만 화양산에는 천하의 명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우던 남편이 사고 후 그 여자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김혜련 보살의 지나간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김 보살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0년대 중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김 보살 부부는 고생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새방에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강남의 30여 평짜리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 이르자 남부럽지 않게 살만해져 한때 결혼을 말리던 가족들이 민망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생이 끝나고 살만해지자 남편이 그만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늦게 귀가하기를 밥 먹듯 하던 남편은 급기야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니 김보살 부부는 툭하면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생각에 어느 날 김보살은 다투다가 집을 나서는 남편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조강지 쳐버리면 천벌 받아.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마. 김보살은 우리 부부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 무렵이나 되었을까? 언제부터인가 남편 귀가 시간에 신경도 쓰지 않게 된 김보살은 자다가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든 김보살은 곧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남편이 실려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김보살이 들은 얘기는 남편이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좀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김보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보살은 비록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몹쓸 말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사고도 안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부분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친지들은 바람 피우다가 천벌을 받았다면서 죽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지만 김보살은 모두가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다니던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로 새벽 버스와 배를 갈아타면서 달려갔습니다. 김보살은 마해관 세움 보살좌상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압구중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천수경을 독송하며 죄업을 참회하면서 남편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김보살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천수경 가운데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크게 염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남편은 당시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리기는 했어도 분명 건널목으로 건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 운전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온전해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김보살은 이제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얄미운 남편이지만 벌은 그 사고로 충분했다는 생각에 미워하는 마음은커녕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남편을 마치 부처님 대하듯 모시면서 매일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 차차 건강이 회복된 남편은 1년쯤 지나자 평소의 90% 정도까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남편이 바람 피울 때 만나던 그 젊은 여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보살은 그 모든 일이
보문사 마해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자 가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관음보살 영엄도량이라 특히 서울 신도들의 발걸음이 잦은 강화 보문사의 주지였던 원종 스님은 원만한 기도 성취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심을 청정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공양물을 올리십시오. 다음으로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하며 기도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는 항상 예경과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간절하게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지금껏 자기 방식대로만 무작정 기도해 온 불자들이라면 한번 가슴 깊게 경청해 볼 만한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는 권명진 씨는 자존심이 유달리 강하고 성격도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던 권 씨는 생활하는데 별반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IMF 한파가 밀어닥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싫었고 또 솔직히 말해 다닐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다가 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해 살고 있던 집까지 날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몸을 의탁했고 권 씨는 형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에게 부탁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주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소 아는 이들에게 잘난 체하고 재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니 그 누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권 씨는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뛰어다녔으나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병으로 신경성 위염까지 생긴 권 씨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으니 이렇다 할 간호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부터 권 씨는 지금까지 세상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울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으나 기도하러 보문사의 마해관음 보살좌상을 자주 찾으면서부터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인과응보 아닌가?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을까? 또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부하들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을 당한 친구가 찾아와 부탁이라도 할라치면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모른 척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권 씨는 자애로운 마해관 세음보살의 미소를 바라보며 지난 과거 자기의 악업을 끝없이 참회했습니다. 자주 보문사에 다니다 보니 어느덧 마음이 텅 비어 더 이상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언행이 많이 변한 권 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곧 죽으려고 사람이 싹 변했다는 굳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권 씨가 다시 희망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고향 친구를 우연히 보문사 근처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보문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 씨는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입도 뻥긋하지 못했을 자신의 현재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바로 그 고향 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수위 자리가 하나 났는데 어찌 힘써보면 될 것도 같은데 자네 한번 해보겠나? 수희라. 수희의 인사를 받으며 출근하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러나 마음을 비운 권 씨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 회사의 수위로 취직하게 된 권 씨는 이제 방 한 칸짜리 전세방에 살고 있지만 이산가족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보문사에 자주 들릅니다. 보문사의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게 했고 천재이루의 기회를 주었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신경성 위염도 어느덧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관세음보살 3대 기도도량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보문사에 가자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해관세음보살 좌상을 친견하자면 보문사 뒤쪽 1km쯤 떨어진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두 419계단을 디뎌야 합니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관세음보살님을 뵈러 가는 기분입니다. 보문사란 이름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따왔다는 것쯤은 웬만한 불자라면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문사가 자리 잡은 낙가산은 화엄경의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곳을 남인도 마레구타국 보타라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가산 보문사라고 하면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에게 잊혀졌던 보문사가 다시 전국적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1928년 당시 보문사주지 선주스님과 금강산 표운사의 화응스님이 마해관세음보살좌상을 조성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마해관세음보살좌상은 흔히 송자관음이라 불리는데 대부분의 관세음보살상이 여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반해 아주 점잖고 인자한 남성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보살상 머리 위로는 커다란 일산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어 수만 년의 풍상에도 보살상을 지켜낼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